사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남편이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뭘 알지? 남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그들의 아내가 아닌가? 사람들은 수천 가지 이유로 가장 가까운 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나? 그래서 남편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나도 거짓말을 했다. 어쩌면 자주 하는지도 모른다. 시구루에게도, 특히 시구루에게는 나는 그에게 내 상담실이 잘 되고 있다고, 겨울이라 환자를 찾기가 좀 어렵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한다. 차고 위에 상담실이 있으면 외롭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예전 직장을 그만두고 그 불만 많고 시비 걸며 남 얘기를 하는 동료들을 떠나기로 그토록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고를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부끼리 서로서로 거짓말을 한다.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3월 7일 토요일 사라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오슬로 경찰본부입니다. 전화를 받은 여자가 말한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말한다. 실종자, 그러니까 제 남편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이가 어제 아침 일찍 9시 반쯤부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네요. 연락이 안 돼서요. 9시 반이 조금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고요. 5시쯤엔 남편 친구의 산장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 절차상 저희가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더니만은 경찰이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람을 찾기 시작한대요. 그 이유는 보통 실종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라는 남편의 실종 사건을 언니인 안니카에게 알리려고 언니 집에 갑니다. 언니가 하는 말이, 경찰이 하는 말은 듣지 마, 사라. 언니는 아연한 얼굴로 말했다. 당장 가서 신고서 작성해. 하지만 그 경찰 말로는 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어찌나 줏대없이 체제에 순응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경찰은 빠져나가려고 아무 말이나 해.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주방 선반에 열쇠 꼬리미를 낚아챘다. 하지만 일단 실종 신고를 하면 수사를 개시하는 수밖에 없어. 가자, 나랑 같이 가. 언니는 아이를 앉지 않은 팔로 의자에서 재킷을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행동을 개시하는 안니카는 인상적이다. 언니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라는 남편 시굴구의 행동을 보고 생각하면서 계속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나는 시굴구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참치 샌드위치를 먹는다. 도면통이 제자리에 걸려있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시구루가 도면통을 가져갔나? 그는 오늘 아침 토마스를 데리러 갈 예정이지 않았던가? 토요일 아침 나는 도면통이 걸려있지 않은 거리를 다시 쳐다본다. 다음 현관으로 내려가 집을 나선다. 이것이 있었던 일임을 나는 안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다.
시구루가 사라졌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여기까지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의 도면통, 사라졌던 그 회색 플라스틱 원통이 다시 나타났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다. 이것은 이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음을 뜻할까? 아니면 내가 이끌어낸 결론에 불과할까? 나는 명철하게 다시 생각하려 노력한다. 겁에 질린 내가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분명히 도면통이 사라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사라는 다시 한번 또 혼란에 빠지죠. 오슬로 경찰본부에서 사라의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남편분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시신이 오늘 오후 5시경에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최종적인 신원 확인은 빨라도 며칠 후에나 가능하지만 모든 정황상 시구루 토르프시의 시신인 것 같습니다. 발견 장소는 크록스코겐이며 클레이브스토아에서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시구루가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경찰이 와서 말을 해줍니다. 과연 누가 시구루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사라졌던 도면통이 왜 하루가 지난 다음날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구루 사망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총책임자는 군데르센이고 여경인 프레들리와 함께 하죠. 근데 경찰은 사라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라가 그 남편 시구루가 보낸 메시지를 삭제해버렸어요. 메시지를 삭제했다고요? 네. 얼굴에 피가 쏠린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내가 말한다. 제 말은 복구할 수 있잖아요. 이동통신사가 저장하거나 하지 않나요? 누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음성사서함에 저장된 메시지라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대중을 감시하네 뭐하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억지 웃음을 짓는다. 초조해 보이는 미소라는 게 느껴지지만 멈출 수가 없다.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사라씨. 군데르센이 말한다. 특히나 그날 상담한 환자들의 명단도 우리한테 넘기기 싫어하시는 마당에요. 처음에 경찰이 와서 그 사라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3명 상담한 환자들의 명단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했는데 사라가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환자와 본인과의 비밀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하는 기색이 느껴진다. 직업상 늘 타인을 걱정하는 의사의 목소리와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 화가 났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이 사라는 너무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게 화가 나서 이 메시지를 지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시구루가 크록스코겐에 있는 그 시구루의 가족 산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숲속에서 발견됩니다. 맨 처음에 그 토마슨의 산장으로 떠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죽은 시체는 크록스코겐에서 발견되죠. 그리고 등에는 총상 2방을 맞은 채로 발견되죠. 그래서 뭔가가 이상하죠. 지금 시구루가 했는 말이 전혀 안 맞고 또 시체가 발견된 지점도 지금 틀리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한편 사라의 언니인 안니카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서 사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안니카는 직업이 변호사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제 활동적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안니카가 말한다. 너도 알겠지만 내 시어머니는 그 집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도르프옹이 죽은 그 집이죠. 무슨 말이야? 넌 시구루와 결혼했잖아. 그 집에서 지낼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어찌됐든 넌 시구루의 것이라면 뭐든지 절반을 상속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그 집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 생각은 없어. 그래 알아. 언니는 교차로를 벗어나면 말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법적으로 넌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역시 안니카는 좀 현실적이고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집에 대한 상속권이
사라에게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것이 아마 그 경찰들이 또 사라가 시구루를 죽이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구루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사라이니까요. 사라는 밤에 누군가가 자기 집을 자꾸 침입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에게 얘기하죠. 언제 처음 소리를 들었습니까?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잠이 깼어요. 시계를 보니 2시 43분이었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한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의 동료는 집안을 둘러보고 있다. 테라스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당겨보고 창들이 잠겨 있음을 확인한다. 발소리였어요. 확실해요. 그 사람은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계참으로 나와 잠시 서 있었고 그동안 저는 침실에서 문을 잡고 앉아 있었죠. 그 후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경찰이 이렇게 누군가 침입 흔적이 있는가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다락방을 수색하고 모든 출구를 확인했지만 침입한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현관문을 잠그신 게 확실합니까? 네. 나는 다시 생각해본다. 잠갔나? 어제 그 문을 잠갔다고 확신할 수 있나? 그저께 밤이랑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어서 잊었을까? 완전히 확신하십니까? 나는 재빨리 계산을 마친다. 95% 정도요. 경찰은 자꾸 그 사라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헛것을 상상하고 망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히려 사라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도 자기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사라 자신도 자기의 기억을 믿지를 못하게 되죠. 간밤에 누가 내 집에 있었다. 내가 잠에서 깼을 때 그들은 다락방에 있었는데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집에 있는 수사팀이 어제 누가 이 집에 들어왔는지 알아내려고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아차렸다. 나를 면담한 경찰은 간밤의 일에 대해 딱 한 번 묻기만 했으며 그 질문조차 예의상의 거칠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어쩌면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는지도 모른다. 내가 꾸며낸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이렇게 사라는 계속 경찰과 어떤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남편이 과거에 일했던 건축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같이 일한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축사무소의 이름은 플레마시 건축사무소. 거기서 직원들하고 사이가 어땠는지, 혹시 원한 살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데, 남편은 직장 생활도 아주 편하게 잘했고, 직원들과의 협력 관계도 아주 좋았고, 아주 일도 아주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죠. 건축사무소에서 사라는 동료들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되죠.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구루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사라 씨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와서 시구루를 기다리던 여자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제가 그 여자를 한두 번 본 것 같아서요. 처음 봤을 때는 저기 있는 가로등 기둥에 기대서 창문 안을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5시쯤에요. 저는 플레밍에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그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시선이 계속 느껴져서 봤더니 그 여자가 그러고 있더군요. 맙소사, 왜 사람들이 1층에 사무실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지 알겠다. 사람들이 저렇게 들여다보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 여자를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여자가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봤더니 시구루가 길을 건너 그 여자한테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포옹을 하고 같이 어딘가로 걸어갔어요. 제가 아는 건, 본 건 그게 다예요. 저는 생각했죠. 이거 이상한데? 왜냐하면 진짜 이상했으니까요. 글쎄요, 그냥 친구나 친척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본 건 한 달 전쯤입니다. 시구루가 뭘 가지러 차로 회사에 왔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바로 여기 불법 주차죠. 차를 세웠는데 차에 여자가 한 명 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안경을 쓰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번과 같은 여자인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시구루가 가고서 플레밍한테 얘기했습니다. 시구루가 회사 앞에 차를 세웠는데 안에 여자가 있더라고요. 암시하는 듯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지 아시죠? 네, 나는 얼른 그렇게 대답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아니요, 남자들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플레밍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라면서 자기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나오죠. 죽은 시구루가 어떤 여자를 이제 만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사라가 듣게 됩니다. 사라는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또 빠지죠. 그래서 아빠를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빠의 이름은 베가르 지네르만인데 이분은 교수예요. 교수인데 조금 이제 독특하죠. 어떻게 독특하냐면 이분이 이제 교수로서 원고를 많이 쓰고 논평과 기고문을 많이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벌로서 태형의 이용과 범죄 예방 효과 이런 걸 이제 실었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줄 때 태형 권장을 치는 거죠. 권장을 쳐야 된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러면서 또 노르웨이의 사법제도에 착고를 도입해야 된다. 착고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재수를 매다던 형구인데 그런 재수에게 가혹하게 이제 대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써서 쉽게 말해서 이제 죄인에게 그냥 재판보다는 뭐 형벌을 엄하게 태형이라든가 착고를 도입해서 매달아야 된다. 이렇게 약간 좀 현 시대가 안 맞는 그런 또라이적인 좀 그런 글을 많이 논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유명해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제 한 번은 그 사라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혹시 이분이 내 아버지니?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만은 이 사라가 그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창피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좀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사라와 그 언니인 안니카는 결국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아버지의 성인 지네르만을 안 따르고 엄마의 성을 따르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교수가 원래 좀 이렇게 확고한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 교수의 원칙은 사라의 아버지의 원칙은 범죄자를 뭔가 좀 강하게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처벌을 해야 앞으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아버지 집에는 또 이 교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몇몇 학생들이 아버지 집에서 기거하면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심정을 얘기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해요. 요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스키를 자주 타러 다녔어. 아빠는 그렇게 대답한 다음 자랑하는 아이처럼 덧붙인다. 지난주에 매일 나갔지. 세르케달렌까지 가면 눈이 충분히 많아. 그러고 나서 또 사라가 질문을 하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 괜찮은 거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미셸 우엘백을 읽고 있다. 미셸 우엘백은 프랑스의 그 소설가입니다. 정말 특별한 작가야. 어둡고 달아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어둠 속에 앉아서 잠시 세상을 지켜보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 그런 행위는 꼭 필요한 것 같구나. 나중에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거라고 거기에 갇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서 또 아빠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라는 본인은 이제
소피 옥사넨을 읽고 있다. 소피 옥사넨도 역시 그 핀란드의 소설가입니다. 아빠도 읽어보세요. 아빠의 감상을 듣고 싶거든요. 이 사람의 작품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어둠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큰 주제, 사랑, 죽음, 고통, 그리고 그 모두의 부조리에 관해 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아빠와 딸은 만나면 주로 이제 현재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우리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 아빠는 어떤 그 어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오하게 빠져 있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사라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관 군데르센이 시구르의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찾았는 장소가 바로 사라의 집안의 마당에서 찾았다고 하죠. 의외죠. 분명히 시구르는 산장에서 죽었는데 그 휴대전화가 사라의 집마당에서 발견되었다. 그랬더니 그 사라는 시구르의 시신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시구르의 시신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누가 내게 이 순간에 대해 묻는다면 하고 싶은 말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눈을 감은 채 저기 누워있다. 그는 죽었다.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여기 누운 사람이 시구르라는 것에는 아무런 의심도 의혹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를 보고 있자니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떠올리지 않았던 혹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기억난다. 겉부분의 색이 옅은 그의 갈색 속눈썹, 콧잔등에 흩뿌려진 주근깨, 헝클어진 곱슬머리와 그가 결코 제대로 자르는 법이 없던 앞머리.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냥 죽은 걸로 보인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다. 그를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하는 나 때문에 나도 녹색 옷을 입은 여자도 놀란다. 흐느끼지만 눈물은 나지 않는다. 그저 흐느끼기만 한다. 이미 내가 이 순간을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임을 안다. 어떻게 여기 서서 죽은 시구를 보았는지를 안도감도 끝났다는 느낌도 카타르시스도 없다. 이 상황의 엄정함을 깨달을 뿐 나는 지금 본 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라는 이제 시구르의 시선을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어느 날 자기 집 냉장고에 메모지가 다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집에 누군가가 자꾸 침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느껴서 그 아릴스 시큐리티라고 보안 업체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자기 집에 달아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아릴이라는 전문가가 와서 감시 카메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하는 동안 사라는 잠시 집을 나와서 언니 집에 가 있는데요. 그때 그 아빠가 쓴 스크랩북들을 우연히 발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스크랩북에 중에 한 개가 건강하지 못한 고령자들을 자녀들이 보살펴주고 수발 들고, 건강하지 못한 고령자들은 자녀들이 보살펴주고 수발 들고 돌봐주기를 기대한다. 근데 이 고령자는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곧 죽어야 되는데, 곧 죽을 운명인데, 가족이라든가 그 친지들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한다. 그럴 경우에는 뭐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가족이라든가 그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친족이 그 개인을 제거해달라고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좀 무서운 내용의 글을 읽게 되죠. 그리고 또
생각하죠. 사실은 이제 사라의 엄마도 40대에 죽었는데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어요. 이게 아빠가 그 글을 쓴 건 엄마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후였다. 엄마는 아빠가 그토록 냉담하게 언급한 대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었다. 아빠의 논리에 따르자면 걸린 사람이 스스로 죽기로 결심해야 하는 질환을 가족이 그런 비극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빠가 감히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걸, 그런 걸 써서 지면에 실을 수 있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뿐인가? 아빠는 엄마 같은 사람이 자살을 못하면 국가가 대신 나서야 한다고도 믿는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국가가 나서지 않고 있으므로 친족을 살해하는 사람들을 옹호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라는 혹시 이 엄마도 자기 아빠가 엄마가 이미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빠가 엄마를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